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주간 이어지는 집합금지 조치로 형평성 논란 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7일 이후엔 노래방과 학원 등의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금요일부터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방역과 백신 치료제를 통해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며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코로나 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5일이면 설치가 가능한 이동형 음압 병상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병상 양방에서 압력을 조절해 병실 바이러스의 외부 유출을 막는 신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지금까지 최소 29명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00만 명당 5.5명으로 독감 백신보다 4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인체 면역계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해 생기는 질병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의 종류와 근본적인 원인 등은 무엇인지 잠시 뒤 과학의 달인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대책 차원에서 영업 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아동과 학생의 교습 목적에 한정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운영이 허용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같이 어린이와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간대 9명 사용 조건에 맞춰 모든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다만 이번 영업 허용 조치는 겨울철 어린이들의 돌봄 기능을 위한 것이어서 헬스장의 경우 아동 교습 목적이라면 문을 열 수 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는 영업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페 등 영업 제한 시설의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방역 위험성 평가와 경제적 피해 최소화라는 두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차원에서 영업 금지를 내렸던 노래 연습장 등 수도권의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오는 17일 이후 영업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실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 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오는 17일 이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 관리를 강화해 영업 제한을 풀어주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조처가 장기화하면서 해당 업종의 불만이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는 통합의 해라며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신년 인사회에서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성과를 함께 자부할 때 우리 사회는 더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강화되고 있다며 코로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고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 심사도 진행 중인 만큼 새해에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회복의 해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많이 지쳤고 힘들지만 우리 국민의 역량이라면 이 고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새해는 통합의 해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웃부터 먼저 돕자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다음 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는 도약의 해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재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정부가 새해에도 코로나 위험 요인을 예의주시하며 시중 유동성 등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새해 들어 전 세계 백신 보급이 본격화하며 코로나 종식과 경기 반등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 대비 0.2%포인트 낮은 4%로 발표하는 등 코로나 충격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회복과 함께 소비가 증가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조정을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회복 과정의 위험 요인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치면서 금요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금요일 아침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며 하루 만에 최저 기온을 경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파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말에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중반부터 추위는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양회영 기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사실 이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중환자 치료가 가능하면서도 5일이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는 이동형 음압병동을 개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병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의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자, 취재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먼저 관련 리포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비닐하우스처럼 생긴 커다란 병동이 병원 주차장에 설치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이동형 음압 병동입니다. 농구장 크기의 병동 안에 중환자용 의료공간과 음압병실 4개, 간호공간과 보관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자의 시료 채취는 물론 인공호흡기까지 설치돼 위중증 환자 치료도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기존 무전기를 사용한 의사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모니터 화면을 통해 간단한 의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신속한 의사 전달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건물 안에 있는 음압병동과 비교해 기능은 전혀 손색이 없지만 설치는 5일이면 충분합니다. 병원 주차장이나 공터, 체육관 등 어디나 설치가 가능하고 장비 보관과 이동도 쉽습니다. 음압 프레임, 그다음에 패널, 그다음에 텐트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즉시 조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조립을 할 수 있고요. 에어 텐트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공으로 운송이 가능하면 좀 크지만 항공 화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으로 수출할 수가 있고요. 이동형 음압병상에는 병상 양방향에서 압력을 조절해 병실 바이러스의 외부 유출을 막는 신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당장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동형 조립형 병동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의료 인프라가 모두 다 병원의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중증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이동형 음압 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과정을 점검한 뒤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네, 리포트 보고 왔는데 직접 다녀오셨군요. 네. 자, 기존에 보던 조립식 병동과는 외관부터가 다른 모습인데 네. 원래 기존에는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이 생겼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음압 병실을 병원 외부에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이 이동형 음압 병동은요, 이 카스트 연구진들이 독자 개발한 음압 프레임의 핵심인데요. 이 음압 프레임 하나만으로도 양쪽에 있는 두 공간의 압력을 개별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가지고
가지고도 여러 개의 전실 또 병실 사이에 어떤 그 음압을 단계별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막아내는 겁니다. 예. 네, 또 출입문과 함께 구성된 음압 프레임 덕분에 병실 안에 커다란 음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병실 안을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녔습니다. 이 프레임에는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각 병동 공간마다 압력과 온습도 표시가 물론 돼 있고요. 또 간단한 의료 메시지 전송도 가능해서 의료진들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 이 디스플레이는 병실 안쪽에서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병실 안쪽에서는 환자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격리된 환자가 자신의 복약 스케줄을 확인하거나 또 운동이나 식단 관리 등 운동 관련한 간단한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좀 해놨습니다. 예. 근데 또 이 눈에 띄는 부분이 연구진들이 이제 단순하게 병실을 기능적으로만 설계한 게 아닌 부분인데요. 이 앞으로 좀 보실 것은요. 모듈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결바가 있습니다. 지금 예. 보시는 화면에 있는데 이 지지하는 뼈대 역할을 하는 단순한 구조물에다가 연구진이 위아래로 간접등을 달았습니다. 예. 위쪽에는 청색등, 또 아래쪽에는 황색등을 달았는데요. 이게 생체 리듬에 따라서 아침에는 청색등, 저녁에는 황색등을 켜면 눈의 피로가 좀 줄어들고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격리된 환자의 심리 상태까지 고려해서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도 집안의 분위기를 좀 바꿀 때 간접등 많이 달잖아요. 네. 네, 단순히 신기술 적용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정서까지 신경 썼다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개발한 음압 병동은 위중증 환자까지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네, 맞습니다. 이 개발한 음압 병동은 이 음압 프레임과 함께 기능 패널, 에어 텐트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크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예. 이 중에 이 기능 패널이 중증 환자 치료의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벽이나 유리창, 뭐 세면대 패널 등도 기능 패널에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의료 설비 패널과 글로브 앤 패스 패널인데요. 예. 우선 의료 설비 패널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산소나 가스 공급기, 또 흡입기, 생체 신호 모니터 등 실제 우리 병실에 이 머리맡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 설비가 그대로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덕분에 환자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더라도 이동형 병동 안에서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거고요. 예. 또 특별한 점이 글로브 앤 패스 패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식사를 건네주거나 생필품을 건네줄 때도 사실 의료진들이 구호복을 다 입어야 되는데 이번에 만든 저 패스박스, 지금 보시는 박스인데 저 패스박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물품들을 전달할 수 있고요. 또 의료 행위들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의료진들은 아무래도 이 개인 보호장구를 완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도 확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을 한다고 했고요. 의료진의 체력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가장 독특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기능 패널과 관련해서 연구 개발자의 설명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기능 패널이라는 요소는 그 단순 벽체이기도 하고 혹은 그 환자들이 있는 공간에 뭐 물건을 전달하는 패스박스나 아니면 글로브 박스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쓰기도 하고 혹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산소, 뭐 압축 공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의료 설비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만들어서 설치를 하면은 중증 환자들 대응하기에도 가장 효과적인 공간이 되고요. 자,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이동형 음압 병동의 또 다른 장점이 바로 5일이면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간편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요즘처럼 중증 환자의 그 병상 문제가 시급할 때 적절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연구진은 이 이동형 음압 병동을 만들 때 외관이 되는 이 세 가지 어떤 기본 틀을요, 기본 모듈로 구성을 하고 각각의 어떤 연결 부분을 규격화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예. 이 덕분에 설치 장소나 어떤 장소에 따라서 원하는 모양과 원하는 모듈 확장이 가능한 건데요. 필요에 따라서 모듈을 조합하거나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음압 병실과 선별 진료소를 같이 합칠 수도 있고 음압 병실과 중환자 치료 공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에어 텐트 구조기 때문에 보관을 할 때 공기를 빼게 되면 부피와 크기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감염병 사태가 만약에 다 종식이 되고 난 이후라면 창고에 또 보관을 해놓을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빠르게 펼쳐서 설치하고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습니다. 뭐 설치 역시 당연히 간단한데요. 이 병동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공간을 세우는 데는 사실 뭐 하루 정도면 된다고 하고요. 관련 의료 설비, 배관 연결, 뭐 전선 연결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5일이면 병동을 전체로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축 비용 역시 기존보다 한 80%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그 장점이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이 개발한 병동이 현재 병원 현장에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의료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뭐 의료진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뭐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요. 연구진들은 이 카이스트 연구진들은요 개발 과정 초기부터 의료진들과의 협업을 했습니다. 이동형 음악 병동을 만들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질문을 하고 그런 요구 사항들을 파악해서 이 단계 설계에 집어넣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 단계적인 전시를 설계한 것은 물론이고 간호 공간, 의료 장비 보관실 등 이 기타 공간까지 이 음압 병동 안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또 현장 의료진들은 이동형 병동이지만 병원 내 시설처럼 감염 위험이 크지 않다. 그 점을 굉장히 만족했는데요. 시범 운용 중인 이 의료진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야외에 설치되어 있지만 혹한기나 혹서기와 같은 기후 여건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병동을 거주성을 확보했다는 부분들은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모두 다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음압 환경과 관련된 기술적인 요소가 상당히 잘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고 간호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의료진한테는 심리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감염병에 걸릴 확률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만족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 지금은 시범 운용 중이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상용화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우선 뭐 연구진은 지금 설치한 곳이 이제 한국원자력의학원인데 여기에 설치한 병동을 오는 15일까지 시범 운영하겠다고 먼저 밝혔고요. 환자의 최초 입원 순간부터 완치에서 퇴원까지의 과정을 무리 없이 또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안전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또 보안 사안들이 만약에 나오면 이것을 다 적용을 한 뒤에 상용화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는데요. 정확한 뭐 상용화 시기까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었지만 병실 모듈 제작이 최소 2주 정도 걸리고 또 그래서 주문에서 제작, 현장 이송, 또 현장 설치까지 한 3, 4주 정도면 다 이제 최대한 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빠르면 뭐 3월 이후부터는 상용화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동형 음압 병동은 부피를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항공 운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국내는 물론이고 병동이 부족한 해외에도 수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마도 병상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텐데요. 우리나라 현장뿐만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도 우리가 개발한 이동형 음악 병동이 설치돼서 잘 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효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독일 보건장관은 이르면 다음 달 화이자 백신의 생산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약품청이 현지 시각 6일 전문가 회의를 통해 18살 이상을 대상으로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약품청의 권고가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더나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27개 회원국은 이제 화이자와 계약한 3억 회 접종분, 모더나와 계약한 1억 6천만 회 접종분 등 모두 4억 6천만 회 접종분의 백신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모더나 백신이 다음 주부터 EU 회원국들에 보급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슈판 장관은 또 화이자 백신의 생산 확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Unser gemeinsames Ziel ist es, dass das Unternehmen, BioNTech in diesem Fall, so schnell wie möglich einen weiteren Produktionsstandort in Marburg eröffnen kann. Wenn alles gut geht, ist das im Februar der Fall. Dann könnte das Unternehmen seine Impfstoffproduktion massiv ausbauen. 화이자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는 지난해 9월 중순 스위스 기업 노바티스로부터 독일 서부 마부르크에 있는 백신 생산 시설을 인수했습니다. 바이오엔테크는 1년에 7억 5천만 회 접종분 생산이 가능한 마부르크 시설을 조기에 가동하면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슈판 장관은 화이자 백신의 경우
1회분 접종 이후 아무리 늦어도 최대 6주 이내에 2회분을 접종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1회분과 2회분 백신은 같은 종류로 맞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난해 말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시작된 미국에서 지금까지 최소 29명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지 시각 6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530만여 명 가운데 최소 29명이 과민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율로 따지면 100만 명당 5.5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감 예방 주사보다 약 4배 높은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과민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으면 진정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가 벌써 40여 개국에 달하는데요. 각국의 실제 접종률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백신 보유국 가운데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전체 인구가 10번씩 맞고도 남을 백신 물량을 계약해놓고도 현재 접종률이 인구 대비 0.38%에 그쳐 울상입니다. 이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는 물량 확보가 우선시됐지만 이제는 접종률이 관건이 됐습니다. 물량을 쏟아부어봤자 접종률이 낮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전체 인구가 10번 이상 맞을 백신 수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지만 지금까지 보급된 백신 가운데 불과 35%만 실제 접종됐습니다.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의 특성상 시골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언제 추가 물량이 도착할지 몰라 주 정부에서 2차 접종분을 남겨놓으려고 모든 백신을 소진하지 않은 게 큰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체 인구 중 0.38%에 불과합니다. 인구의 15.83%가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과는 물론 1.46%인 미국과도 격차가 큽니다. 백신을 맞기 전 의사 진찰을 받게 하고 동의서를 꼼꼼히 작성하게 한 프랑스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이 0.01%로 꼴찌 수준입니다. C'est quelque chose de nouveau. Il y a un consentement à faire. Est-ce qu'on peut aller plus vite sans le consentement ou pas? Il y a des problèmes éthiques, donc c'est quand même complexe. 프랑스 정부는 앞으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백신에 대한 거부감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난해 12월 여론조사에서 백신을 맞겠다고 응답한 프랑스 국민은 40%로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미국에서는 숙련된 의료진과 접종 장소 등 접종 인프라 미비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We had been initially told that there'd be 20 million people vaccinated by the end of the year. We're now at barely 2.5 million. And I think what we're seeing is that there was certainly a plan for vaccine. There wasn't a plan for vaccination.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을 확보하는 데만 주력했을 뿐 실제 접종하는 데 대한 준비는 허술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도 교훈 삼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영국이 코로나19 확산세 지속과 봉쇄조치 재도입 등으로 올해도 대입 시험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 학교 교사가 부여하는 등급에 따르기로 해 교육 현장에서 또 다른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개빈 윌리엄슨 영국 교육부 장관은 현지 시각 6일 하원 성명을 통해 중등교육 자격 검정 시험과 A레벨 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각 학교 교사들이 직접 학생 성적을 매긴 뒤 이를 대입 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영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 영향으로 두 시험을 취소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막막해진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방역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나라에서는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접종이 잘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가 일단은 오는 17일 이후부터 노래 연습장 등의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영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 조치 시행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방역 수칙 준수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조치 시행 과정에서의 어떤 주의할 점보다는 실제로 물론 뭐 최근 3일 동안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다소 줄기는 했습니다만 예. 아직 여전히 800명 이상의 수준이고요. 이 규모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뭐 완화 조치가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한 열흘 후에 시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아직은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이긴 합니다만 지금 경향을 굳이 감소세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감소세는 완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10일 이후에도 적어도 여전히 상당히 큰 규모로 신규 확진자가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여론에 따라 방역 수칙을 이렇게 완화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10일 이후의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측컨대 지금 이렇게 완화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준 없이 섣부른 완화는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실제로 확진자 규모가 크게 늘었을 때 전문가들이 2.5단계로 장기화하는 것보다는 보다 강력한 조치로 짧은 기간 내 완화하는 것이 더 적절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만일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어떤 집단 감염이 일어날 어떤 그런 소지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관리 감독 강화가 일단은 바탕이 돼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종식을 목표로 전 세계가 고통을 참아왔지만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해도 당장 종식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장기적인 방역 대책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곧 코로나19가 종식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글쎄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나친 장밋빛 기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코로나19 종식은 앞으로도 1년 또는 그 이상이 지나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적어도 올 1년 내내는 지난 1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생활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어떤 방역 대책과 기준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상황을 설정하고 각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와 매뉴얼을 작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러한 얘기는 지난 신천지 집단 감염 때부터 이야기를 해왔는데 거의 1년이 다 돼가도 지금 시점에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방역 기준이 여론에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유행의 교훈을 잊지 말고 시나리오와 매뉴얼을 철저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다음은 백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발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에 최소 29명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나타났습니다. 백신이 정말 괜찮은 건가요? 말씀하신 부분은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그 530만여 명 중에서 최소 한 29명 정도, 그러니까 100만 명당 5.5명 수준으로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 이 알러지 반응을 우리가 보통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러한 집계가 나왔는데 물론 아나필락시스를 보이는 대표적인 백신이 독감 백신이거든요. 근데 독감 백신의 경우에 100만 명당 1명꼴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독감 백신보다는 높은 비율로 면역 이상 반응을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인 점은 아직 이로 인한 어떤 사망 사례가 없다는 부분인데 물론 지금 말씀드린 심각한 알러지 반응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알러지 반응은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FDA가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한 1000명당 1명꼴로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고 네. 물론 이 경미한 알러지 반응은 차치하고 심각한 알러지 반응만 봤을 때에는 독감 백신보다도 비율은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볼 때 물론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시험이 아닌 실제 접종 시에 얼마나 효능을 발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임상 시험에서의 효능 결과만을 가지고 보자면 일단 백신 부작용의 위험성보다는 백신 접종에 의한 이익이 잠재적인 우위에 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실제로 어떤 아직까지는 사망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 반응들이 보통 수일 내로 호전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잠재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독감에 비해서는 이상 반응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을 때 혹시 부작용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아나필락시스 부작용은 일종의 면역과민 반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은 일단 조심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도 실제로는 평소 알러지 반응하고 백신 접종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의 어떤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치하고 일단 백신 접종을 맞으셨을 때 이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보통은 접종 후 1시간 이내로 급성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받으신 이후에 한두 시간 정도는 병원에서 머무르시다가 이상 반응을 느끼시면 바로 응급조치를 받으실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딜레이드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좀 며칠 있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후에도 며칠 동안은 건강 상태를 예의주시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예. 일단 뭐 평소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조심을 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백신 접종을 기피하라는 말씀은 아닌 거고요. 일단 접종을 맞으신 다음에 몸에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좀 관찰을 하시다가 어떤 이상 반응이 있으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그 백신 접종의 의료 수칙을 이번에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나라에서는 백신의 접종 용량이나 1, 2차 접종 간격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괜찮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상시험에서 시행했던 용량과 용법을 바꾸는 것은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임상시험을 할 때 그 목적 자체가 이상적인 효능을 도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 용법과 용량을 결정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 기준과 달리 실제 접종할 때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하면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 없이 기준을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일반 대중을 상대로 또 다른 임상시험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극단적인 방안, 극단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다음 달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인체를 지키는 면역계가 되레 우리 몸을 공격해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동안 근본적인 원인이나 치료법을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을 밝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최재민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면역 기능의 오작동으로 관절과 피부 그리고 근육까지 신체의 모든 부위에 손상을 초래하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자, 우선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 어떤 게 있고 또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자가 면역 질환은 나를 공격하는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은 아닙니다. 예. 즉 희귀 질환 범주에 속하는 질환이고요. 그러나 이제 유럽이나 북미를 포함해서 전 세계 인구의 약 4, 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주로 20대에서 50대와 같은 다소 이제 젊은 나이에 발병을 해가지고 평생 지속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요. 사실 암이나 대사질환 같이 신약 개발 요구가 굉장히 큰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일형 당뇨병, 크론병, 다발성 경화증, 건선 등등 해서 80여 가지 질병이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요. 주로 T세포, B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들의 기능 이상으로 비롯된다고 여겨집니다. 예. 국내에도 이러한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건선은 피부가 건조해서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의 일부였군요. 자, 내 면역력이 나를 공격하는 질환인 만큼 원인 규명도 그동안 어려웠는데 교수님께서 그 원인을 규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모든 원인을 규명한 것은 아니지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정도를 제가 이제 가설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면역을 담당하는 다양한 세포 중에 T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요. 네. 보통 10억 개 정도의 T세포 클론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T세포가 존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항원에 반응하는 T세포는 한 개이고요. 따라서 이 T세포는 병원균이 침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싸우면서 면역 기능에 관여하게 되는데
이 병원균이 침투해도 만약에 그 균을 인식할 수 없는 T세포는 면역 반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는 방관자 T세포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T세포가 진짜 정말 방관만 하고 있을까, 자기가 인식을 못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연구해 보니까 방관자 T세포라고 생각했던 세포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이 자가면역 질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나를 적으로 인식하는 T세포가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이 시작을 한 이 면역 반응을 방관자 T세포가 함께 공격하자라는 신호를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목표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함께 싸워서 과도한 염증이 생기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자가면역 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제시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니까 그동안 항원이 들어와도 방관만 한다고 알려졌었던 방관자 T세포 역시 이 면역 반응에 참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새로운 현상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셨나요? 네,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발견했는데요. 제가 미국의 예일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지내던 시절에 예. 다른 연구실의 교수님이 쥐를 해부하는 실험을 하는데 참여를 할 수 있었고요. 그 쥐가 IL-18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이토카인을 과발현시킨 쥐였습니다. 네. 그러한 쥐를 해부하는 것을 옆에서 보니까 비장하고 림프절이 정상 쥐보다 굉장히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이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비장이 어떠한 감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이 어떤 세포 간의 정보 전달에 사용하는 사이토카인 이러한 신호 때문에 커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 예. 이런 비장과 림프절이 커져 있다라는 것은 또한 T세포, B세포와 같은 그런 면역 세포가 많이 활성화되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더 분석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T세포가 병원균을 인식하지 않고 사이토카인에 노출돼도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한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양대학교에 부임한 이후에 바로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 유학 시절에 우연히 한 마리의 쥐를 해부하게 되면서 네. 여기서 연구가 시작됐군요. 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을 고치기 어려운 병, 난치병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자가 면역 질환의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나를 적으로 인식해서 공격할 수 있는 T세포가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론적으로는 이 세포를 찾아서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10억 개 중에 하나인 세포를 찾아서 없앤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 완치를 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단계고요. 하지만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약들이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많은 면역학자들이 조절 T세포를 이용한 치료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접근이 가장 주목받고 기대되고 있는 치료적 접근인데요. 저희 연구에서는 특정 단백질을 세포 안에 전달하는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조절 T세포를 유도해서 과다한 반응을 억제하고 자가 면역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자, 아직 완치는 어렵지만 과다한 면역 반응을 막는 그 조절자 T세포를 만들면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증상 완화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T세포에 그 특정 단백질을 넣어서 조절자 T세포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사실 이 단백질이나 유전자들은 세포 내로 전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아주 큰 분자들인데요. 예. 저희는 세포2가 펩타이드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우리 면역 조절할 수 있는 단백질을 이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쥐의 T세포 안으로 전달했을 때 이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T세포가 이를 치료하는 조절 T세포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고요. 예. 지금까지 이 특정 단백질을 세포 내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바이러스를 이용하거나 다른 방법들을 썼어야 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이런 단백질 전달하는 기술을 통해서 조절 T세포를 생체 내에서 유도하고 이걸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그 치료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릴 텐데, 그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그 여러 가지 신약 개발 물질도 좀 개발이 되고 있다고요? 네네. 저희가 그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치료의 연구를 이런 단백질 전달과 같은 기법으로 수행을 해왔는데요. 예. 또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뿐만 아니라 아토피나 건성과 같은 다른 질환
에도 저희가 면역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어서 논문뿐만 아니라 또 특허 출원도 하면서 신약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곧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그리고 뭐 다발성 경화증 여러 가지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할 신약을 만나볼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 상용화잖아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사실 이제 항상 이러한 질문을 들으면 어려운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요. 예. 상용화가 바로 될 것 같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상용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할 신약이 출시되려면 아직은 좀 기대하고 또 희망적으로 고대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펩타이드 후보 물질의 그런 비임상 연구를 저희가 수행해서 임상 시험에 들어갈 수 있는 약물로 개발하는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은 더 기다려야 한다. 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치료제라는 게 물론 효과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안전성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뭐 아무래도 치료제라고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치료 효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임상 시험을 통과하고 실제로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또 독성이 없는 또 안전한 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아무리 효과가 좋은 약도 독성이 심하다면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효과가 조금 약하더라도 독성이 너무 없어서 굉장히 안전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또한 더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경제성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요. 이 자가면역 질환이 젊은 나이 발병해서 평생을 약을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들이 부담 없이 치료를 받으려면 이 경제적으로도 이 약의 또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또 좋아야 또 신약 개발이 실제로 상용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고려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 또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도 앞장서고 계시는데 학교에서 미래 과학도를 양성하는 일에도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만의 특별한 수업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네, 저는 이제 무엇보다 자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학부 교육은 물론이고 또 대학원 그리고 제 연구실에서의 그런 대학원생들의 연구 지도 모두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강조하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 저희 한양대학교에서 강조하는 특별한 교수법이 있었는데요. PBL 수업이라 그래서 Problem Based Learning 또는 Project Based Learning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교수법인데 일반적인 정보 전달식 강의와는 다르게 학생들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도록 하게 하는 수업 방식인데요. 제가 강의하는 면역학 수업에 도입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부 수업에는 이제 실험 수업을 병행해서 좀 더 현장감 있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대학원 수업에는 저 말고 또 외부에 신약 개발 연구를 하는 산업체 전문가를 겸임 교수로 초빙해서 실제 산업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을 탐구하며 신약 개발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수업으로 좀 특별한 교수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능동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끔 노력하고 계시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가 면역 질환 치료 연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길 바라시는지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교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 대해 전 세계 많은 연구자들이 정말 묵묵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연구실에서 연구해 오고 있는데요. 점점 그 결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유전체나 전사체라고 하는 유전자 기반의 연구, 그리고 또 저같이 면역 세포들의 작용과 질병과의 상관관계 연구, 또 다양한 방식의 신약 개발 연구 등 다각도적인 연구들의 집합으로 혁신적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개발이 현실화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면역학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조절 T세포를 활용한 면역 조절 치료제가 상용화될 수 있기를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희망하고 있고요. 또한 저는 실험실 창업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조절 T세포를 증가시켜서 면역 조절 통해서 새로운 개념의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러한 회사를 준비하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들과 함께 이러한 연구를 꼭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교육뿐만 아니라 그 어떤 연구 성과에서도 굉장히 본받을 게 많은 교수님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자가 면역 질환은 난치병인 만큼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해서 평생 고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루빨리 교수님의 연구가 결실을 맺어서 치료제가 개발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최재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양성에 2,600여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해 AI 대학원 2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소프트웨어 분야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우수 연구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초, 중등 학생들이 AI 기초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전국 500여 개 학교를 AI 선도 학교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핵심 인재 10만 명 양성 계획의 하나로 정부는 2025년까지 이 사업에 약 1조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새롭게 개발됐습니다.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연구팀은 코로나19에 감염될 때 인간 세포 내에서 생성되는 특정 단백질을 탐지해 30분 만에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기존 유전자 증폭 PCR 검사와 다른 새로운 진단 방식이라며 감염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의 활동이 노화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에 의해 억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주대 의대 연구팀은 노화종양세포의 표면에서 면역세포의 침투를 방해하는 물질이 분비돼 암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노화종양세포가 분비하는 이 물질이 결과적으로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그동안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노화종양세포의 역할을 규명할 수 있었다며 새로운 항암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궁 수축 신호를 미리 감지해 조산을 막을 수 있는 전자약을 개발했습니다. 키스트와 고려대 안암병원 연구팀은 자궁 경부에 삽입해 자궁 수축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유연한 소재의 전자약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자약은 생체 친화적인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자궁 수축 신호를 감지하면 전기 자극을 일으켜 수축을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조산위원금을 시작으로 단계별 임상시험을 거쳐 임신부들에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신 전에 과체중이 출산한 남아의 생식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병원 연구팀은 남녀 성인 9,2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신 전 과체중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남성은 불임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임신 전 체질량 지수 BMI가 25 이상인 과체중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남성은 임신 전 BMI가 정상 범위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남성보다 불임 발생률이 40% 높았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임신 전 과체중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더라도 불임 발생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 절정을 이룬 뒤 다음 주부터는 누그러진다고 하는데요.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고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